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12장 ISLM 모형의 도출 보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2절 화폐 시장과 관련한 LN 곡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345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다시 정리하면 IS 이거는 이제 사실 I와 S가 같아질 때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Y는 C, I, 얘가 이자율의 영향을 받죠. 그리고 정부 구매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 I 빼놓고 다 이쪽으로 보낼게요. 만약에 가처분 소득 이렇게 쓸 수 있고, 우리 저 앞에 얘기했습니다. C, 그 다음에 T를 한번 빼줬으니까 다시 T를 밖으로 드러낸 걸 다시 더해줘야 상세가 되겠죠. 자, 여기서 I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게 저축인 거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 얘는 정부저축. 그래서 G라고 쓸게요. 요거는 민간의 저축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민간의 저축과 정부저축을 합쳐서 요거를 우리가 S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S 여기 I. 그 IS라는 것은 바로 Y는 CIG. 생산물과 아니면 재화와 용역. 그걸 뭐 생산물 시장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Y랑 R, 이자율 평면에 나타내는 것이죠. 자, 요거 말고요. 우리가 이번에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화폐 시장을 보는 거야. 그 전에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요, 화폐 시장은 화폐 수량설, 화폐 중립성, 또는 고전적 이분성 이렇게 해가지고 화폐 시장은 뭐 굳이 실물 시장을 매개하는 역할만 할 뿐이고 배일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케인즈가 봤을 때는 뭔 소리 화폐 시장도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얘기했고, LM은 위에 거랑 마찬가지야.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위에는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면 화폐 시장의 균형을 어디 평면에 나타냅니까? 하면 Y랑 R 평면의 그래프로 도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물 시장의 균형, 화폐 시장의 균형. 자, 그러면 화폐 시장에서 우선 첫 번째 보시면은요, 화폐 수요와 공급이 같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쪽을 화폐에 대한 공급이라고 할게요. 화폐에 대한 공급. 요거와 화폐에 대한 수요, 그게 같으면 오케이. 그래서 화폐에 대한 수요 이렇게 여기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 이렇게요. 자, 화폐 공급은요, 이제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서 나오는 약간 그런 거랑 일반 은행들이 또 새로운 돈을 창조해내는 거, 그것까지 다 볼 건데, 요거는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려고요.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면, 얘가 실질 의미에서 파악하려고 화폐 공급을 이렇게 MS라고 쓸게요. P 이렇게 돼 있고요. 다 주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화폐를 왜 보유하려고 합니까? 화폐를. 아니, 화폐가 있으면 물건을 구매하기에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야지 물건을 바로바로 살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바로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유동성 선호 이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동성이 제일 높은 자산이 화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유동성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유동성 선호 이론, 선호설. 자, 요게 바로 화폐 수요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유동성 선호 이론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케인즈는 그의 저서인 일반 이론에서 이자율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가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경제 내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 화폐입니다. 화폐에 대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뒤에 유동성 이꼴 화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가. 그래서 요거는 화폐랑 동의어로 생각하세요. 그럼 이게 무엇을 뜻하는데 화폐랑 동의어니까 유동성 선호설, 화폐 선호설. 선호한다는 게 수요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화폐를 수요한다. 화폐 수요 이론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폐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자율도요. 생산물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은 저 뒤에 다시 또 쭉 각주에 있긴 한데 여기서 실질 이자율이 결정됩니다. 실질 이자율. 그래서 실질 이자율 해서 이런 경우는 R 이렇게 쓰고요. 이게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여기서도 이제 이자율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화폐 시장에서 결정되니까 명목 이자율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보통 I라고 이렇게 많이 씁니다. 대문자 R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근데 요거 두 개 차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케인즈가 살던 아니면 대공황의 상황에서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물가 상승률 이렇게 되는데 특히 기대 물가 상승률 이렇게 표현해서 2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대공황의 상황에서는 좀 옆으로 샜는데 피셔 방정식이라고 하죠. 피셔 가설이라고 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빵이므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자율 수직축의 R이라고 써가지고 그냥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은 같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아무튼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거래는 편리하긴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요?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걸 포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요.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346페이지 밑에 그 그림은 앞에 있는 그림이니까 밑에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 화폐 잔고의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이렇게 쓰게 되고요. 자, 얘네들은 지금 전부 다 고정돼 있는 거지. 그래서 자, 바로 밑에 식을 볼게요. P, M 다 고정돼 있어. 고정됐다는 거 이렇게 바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M이라는 것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에 의해서 결정되는 외생적인 변수이고요. 그리고 ISR의 모형은 우리가 이자율과 국민소득 평면에 그리잖아. 우리 X축, Y축 이외의 변수들은 다 고정돼 있는 거야. 특히 대공황의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물가가 고정돼 있는 상황, 단기잖아요. 케인즈 모형은 단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얘 고정되어 있고요. 얘도 고정되어 있고요. 이 고정되어 있다는 건 전부 다 뭐라고요? 외생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생 변수.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347페이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물가 수준은 주어진 것으로 간주할 건데 물가가 고정되어 있는 단기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모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실질 잔고의 공급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거 화폐 공급, 이걸 실질 잔고의 공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질 잔고에 대한 공급은 고정돼 있다. 이렇게 상정을 하고요. 특히 이자율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자율에 영향 안 받는 거야. 물론 나중에 화폐 공급은 이자율에 영향 받는다 해서 내생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심플하게 고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화폐 수요 볼게요. 두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이자율은 사람들이 보유하려는 화폐의 양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이자율이 화폐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 왜냐면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화폐 수요 유동성 선호 이론에서 말씀드렸는데 R이 상승했다라고 할게요. 상승하면 화폐를 보유했을 때, 화폐를 수요했을 때 기회비용이 올라가는 거 이해되십니까?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화폐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해요. 왜요?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자 수익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폐 보유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은 바로 뭐냐면 내가 화폐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다. 그거 잘 체크하시죠. 자, 즉 거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발생하는 은행에 예금을 두거나 아니면 채권 대신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화폐를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됨으로써 이자 소득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화폐 수요를 우리가 여기다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화폐 수요, 얘는 liquidity, 이자율의 영향을 받는데 이 이자율이 어떤 영향이다?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화폐에 대한 공급과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같아지는, 너무 두껍겠네. 같아지는, 거기서 우리가 LM 곡선이 도출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요거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밑에 그래프 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밑에 자, 요렇게 그려주시면 수평축은 실질 화폐 잔고야. 실질 변수로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그리고 화폐 시장입니다. 여기 이자율 이렇게 있어요. 화폐 공급은 이게 주어져 있는 여기 상황에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M, P 이렇게요. 이게 화폐 공급과 관련된 겁니다. 화폐 공급 이렇게요. 그냥 MS라고 쓸까요? 이렇게. 화폐 수요는요, 우리가 이자율의 마이너스 관계라는 거 아실 겁니다. 이렇게 우하형 직선으로 그릴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화폐 요게 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 보니까 리퀴디티라고 표현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화폐 수요는 리퀴디티 R의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하형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균형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점점점점점 여기서 균형 이자율이 결정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여기 R 스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바로 위로 가볼게요. 유동성 선호 이론에 의하면 실질 화폐 잔고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같아지는 그때 이자율이 결정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348페이지 가보시면 이 상태가 바로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균형의 이자율을 나타냅니다. 자, 다음 348페이지 두 번째 줄, 균형 이자율 수준에서 실질 화폐 잔고에 대한 수요 공급은 일치합니다. 자, 균형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 공급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별건 아니고요. 자, 거기 두 번째 줄 볼까요? 화폐 시장이 여기가 균형이야, 균형. 근데 균형이 되지 않는 경우 볼게요. 이자율이 균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실질 잔고에 대한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한다. 그러니까 균형 이자율이 만약에 이자율이 여기 R1이라 할게요. 그럼 점점점점점 보시면 화폐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작아요. 공급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상태가 화폐 시장의 초과 공급 상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설명을 하면 R1에서는 화폐에 대한 공급이 화폐에 대한 수요보다 더 커요. 이거이므로 아니 여러분 이자율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이자율이 화폐 내가 돈을 빌릴 때 뭐 역시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화폐 보유에 따른 비용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급이 이렇게 되게 많게 되면 이자율이 내려간다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질 잔고의 공급량이 세 번째 줄에 수요량을 초과하게 되고 그럼 화폐를 초과해서 소지하고 있던 개인들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화폐를 이자가 발생하는 은행의 예금이나 채권으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가 너무 많은 거야. 화폐가 내가 이제 거래의 편리성을 가지고 우리가 화폐를 보유하잖아요. 과다 보유하고 있으니까 과다 보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가 이렇게 작으니까 지금 화폐 공급 자체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시중에 화폐가 많네. 또 보유라는 걸로 해서 또 수요로 해석하시면 또 안 됩니다. 이 취지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화폐에 대한 요거를 줄이고요. 화폐를 줄이고 대신 채권이라든가 은행의 예금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으로 이동하게 되면 채권에 대한 가격은 비싸지고 채권에 대한 이자율은 떨어지죠.
결국 여기 보시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화폐를 이자가 발생하는 은행 예금이나 채권으로 전환하게 되고요. 더 낮은 이자를 지불하고자 하는 은행과 채권 발행 당사자들은 이자율을 더 낮춰서 화폐 공급에 대처하려고 합니다. 수요 공급 똑같이 보시면 돼. 자, 그래서 R2에서는요, 화폐 시장에서의 초과 수요 상태가 발생하게 되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이렇게 균형으로 가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잘 됐죠? 자,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았기 때문에 바로 마지막 단락 볼게요. 자, 화폐 통화 공급이 변화할 때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다 그림을 새로 그립시다. 밑에 그림 보시면 이렇게요. 두껍게. 자, 실질 화폐 잔고가 이렇게 있고요. 화폐에 대한 수요, 화폐에 대한 공급 이렇게 있어요. 화폐 공급, 화폐 수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자율 이렇게 돼 있는 상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랬을 때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했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감소시키면 이건 이자율과 상관없이 외생적으로 본원 통화를 줄여가지고 감소시키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1번 화폐 공급인 통화량을 줄이게 되잖아.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니까 이자율이 어떻게 된다? 그치? 이자율이 올라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2번 이렇게요. 자,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감소시키게 되면 자, 당연히 P는 고정돼 있고 M이 감소하면 자, 이거 한번 균형식을 이용해서 한번 써볼까요? 자, 화폐 공급 요거고 P는 고정돼 있어요. 얘도 원래 고정돼 있는데 얘가 줄어든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폐 수요 리퀴디티 해서 R 이렇게 할게요. 화폐 수요 왼쪽이 화폐 공급이야. 얘가 줄어든 거야. 그 줄어들면 이쪽이 내려가잖아. 그럼 얘는 지금 안 움직여 고정돼 있다니까. 그러면 이쪽이 내려갔으니까 여기도 내려가야 돼. 오케이? 어떻게 해야 내려갑니까? R이 올라가야지 이쪽 부분이 내려가겠죠. 그걸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고.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 균형 이자율이 R1에서 R2로 인상되면서 더 적은 실질 화폐, 실질 잔고량을 보유하려고 하고요. 사람들이 보유하려는 실질 잔고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증가시키면 반대로 이자율은 하락하게 되면서 통화 공급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화폐 시장의 수요 공급 요걸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가 LM 곡선을 도출하기 위한 전 단계 화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요걸 잘 보신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 LM 곡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출을 하면서 곡선이 이동하는 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감사합니다.